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잘 계셨죠? 자, 오늘은 이제 109페이지 정치생활과 국가 제7편 7편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치생활과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치생활과 국가에 대해서는 약 우리 출제 전체 비중을 본다면 한 8%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생활과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생활과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제1장에서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정치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제2장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이라는 어떤 테마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시민문화로 해가지고 크게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약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110페이지, 자, 제1장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정치생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정치생활에 대해서 현대 정치생활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정치생활. 자, 우리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정치생활, 사회가 이제 다원화되고 있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고 많이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다원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0페이지 현대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다원화 사회가 뭐냐? 자, 사회 발전으로 현대 시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많은 분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게 바로 사회의 다원화의 의미가 연계되기 시작하죠. 자, 사회가 다원화되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 문제가 정폭이 된다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의 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의 정대라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갈 수가 있죠. 사회적 갈등의 정대. 자, 그러면 사회적 갈등이 정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원화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슨 단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익사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이익 갈등의 해결의 정치적 성격은 뭐냐? 뭐니 해도 정치적 협상이나 국가 권력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 이익 갈등 해결의 정치적 성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등 해결 과정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공익을 무시하는 집단 이기주의 태도다. 집단 이기주의 태도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 쭉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비합법적이고 가격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는 태도. 자, 정대전은 집단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 통합할 수 있는 합의된 규칙과 제도가 미비하고 있다는 게 다원화 사회가 됨으로써 갈등 해결 과정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적 갈등의 정대의 폭은 뭔가? 그래서 정치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익사라든지 집단사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11페이지 가니까 우리나라 정치적 사안과 과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적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나라 정치적 사안들이 우리가 사안이 대두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가 탄생해요? 자, 첫 번째 권위주의적 정부라는 겁니다. 권위주의적 정부가 우리가 대두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방공환바 산업화를 내세우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무비판적 복종을 국민에게 요구했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비민주적 제도와 간행의 지속이라든지 사회적 모순의 발생,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이런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적 사항이 우리가 전개되고 있다. 자, 권위적 정부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다원화되고 현대 정치사회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이라는 의미가 대두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통합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우리 111페이지 보니까 바로 이번에 정치적 통합의 필요성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뭐 여러 가지 각도에 있었죠. 민주화의 노력. 자, 민주화의 노력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4.19 혁명이 있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는 통해서 민주사회 발전을 보여주었다라는 우리 민주화의 노력이 극도로 치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적 과제는 뭐냐?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과제는 뭐냐? 권위주의적 정부의 권위주의적을 청산해야 되겠죠. 청산해주고 민주적인 정치대로 정치의식을 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과제가 되고요. 세 번째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네 번째 정치 지도자 국민의 도덕성 확립. 그렇게 우리가 111페이지 우리가 그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정치적 갈등의 해결 방안은 뭐냐? 정부의 역할 수행과 시민 참여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대립보다는 화해의 정치 추구가 돼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식과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두 번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12페이지로 가서 뭐가 보이느냐? 국가 권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국가 권력. 자, 권력 좋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자, 국가 권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한 국가 내의 모든 개인과 집단을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뭐예요? 국가 권력입니다. 국가 권력의 특성으로서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으로서 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게 국가 권력의 특성이 되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정당화된다는 것. 그래서 국가 권력의 어떤 의미와 국가 권력의 특성과 국가 권력의 정당성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의 대표적인 흐름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회 통합이라는 거고 자,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면 복지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간이 된다는 거고 자, 국가 권력이 전차적으로 상향이 된다면 그거는 인권이 우리가 보호되는 인권의 학대로 의미를 우리가 상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권력의 의미와 국가 권력의 특성과 국가 권력의 정당성 여기에 대한 우리가 조화 그러면 국가 권력과 시민 권리 간의 조화는 사회 통합이라는 문제와 복지 사회를 실현시키고 인권을 확대시키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의미의 과제가 탄생하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113페이지 제2장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 여기를 우리가 뭐에 대표적으로 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장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2장이 뭡니까? 자, 사회적 쟁점과 정치적 해결 방안이죠. 자, 이 장에 대해서는 이 장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우리가 이제 정치 생활과 국가에서 8%가 나오는데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 정도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뭐냐? 바로 이 장에서 사회적 쟁점과 정치적 해결 과정이라는 거. 사회적 쟁점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아까 사회적 쟁점이라는 것은 다원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으로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발생원으로서는 뭡니까?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자, 가치관의 차이가 하나 발생하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관계가 탄생하게 됩니까? 자,
자, 이해관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관의 차이와 이해관계의 차이가 사회적 쟁점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기능은 뭐냐? 자, 정치적 기능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집단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의견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대표적으로 정치적 기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국가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이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과정이 바로 대표적인 정치적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사회적 쟁점과 관련돼서 사회적 쟁점, 그 다음에 정치적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그게 바로 113페이지에서 그렇게 이제 제가 서술을 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4페이지 사회적 쟁점의 해결 원리와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사회적 쟁점의 해결 원리에서 물리력에 대한 제재가 해결이 나오겠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권위나 다수의 힘 또는 공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데서 해결해야 되고, 민주적 해결은 구성원들의 합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여기에 대해서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 꼭 숙지해 들어야 돼요.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는 첫 번째, 합법성입니다. 자, 합법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성이라는 의미를 가져오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 합법성에 대해서 합법적이어야 된다.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호혜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혜성이라는 것은 상호 이익이 돼야 된다는 공정성이죠. 이제 호혜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의 give and take라는 겁니다. give and take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대표적인 호혜성, 공정성의 의미를 가져올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효율적이어야죠. 효율성이어야 됩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뭐다? 이거는 경제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목적성을 띠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게 합목적성을 띠고 있어야죠. 그러면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뭐 평이하지만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에서 첫 번째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ive and take, 호혜성이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효율성을 띠어야 된다는 거고, 네 번째 합목성을 띠어야 되는 이 네 가지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를 전제 조건을 했을 때 우리 사회적 쟁점의 해결 원리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4페이지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에서 합법성, 민주적이어야 된다. 사회적 쟁점 해결과 과정이나 결과가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는 원리가 합법적이어야 된다는 것. 자, 호혜성, 쟁점의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바로 호혜성과 대표적으로 공정성을 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성, 경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원칙이 바로 대표적으로 효율성을 떼야 된다는 것, 경제적이어야 된다. 자, 네 번째 합목적성, 쟁점에 대한 해결이 국민의 전체의 이익이 정진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효율성의 전제가 되는 원칙이 합목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 그래서 기본 원리가 기냐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합법성이라든지 효율성, 그 다음에 호혜성, 그 다음에 합목적성, 이게 의미를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로서 4개의 전제 요건을 우리가 좀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서는 갈등 해결의 민주적 방법 이렇게 나오죠. 자, 갈등 해결의 민주적 방법이라는 게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 갈등행위의 기본적 방법으로서는 뭐에 제일 우리가 많이 주는 게 대화죠. 대화와 토론이라는 거예요. 대화와 토론이다. 대화와 토론.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보와 타협이라는 거. 양보와 타협이라는 거. 타협.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다수 결과.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의견 존중을 해. 그러면 갈등 해결의 기본적 방법은 대화 토론으로서 서로 소통을 해줘야 되고요. 양보와 타협으로서 서로 호혜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되고, 다수결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다수결과 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갈등 해결의 민주적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새겨 두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화 토론, 양보와 타협, 다수결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러면 갈등 해결의 민주적 방법과 대표적으로 갈등 해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요 4개 원리하고 갈등 해결의 민주적 방법 요 세 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14페이지 그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 과정들이 참여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건가? 바로 이익 집단이 나오겠죠. 이익 집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죠. 역시 공청회 참여라든지, 그 다음에 시위라든지, 그 다음에 서면운동,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으로 소송이라든지 광고, 투고, 고발, 진정성 제출이라는 이런 의미로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자, 정당은 당사자의 이익을 종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회의 입법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에 하는 어떠한 방식이 되겠죠. 자, 언론과 관련돼서는 쟁점의 정확이죠. 신속한 보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보도. 이게 바로 우리 여론의 언론들의 역할이 되겠죠. 자, 정부는 쟁점 발생의 원인과 실태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것. 법과 제도를 우리가 정비해야 된다는 것. 시민단체와 관련돼서는 정치권에 대한 감시, 견제 및 대안 제시, 다수 시민의 이익 반영, 이 당사자들의 의견 조정 및 중재가 바로 시민단체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요 114페이지 사회적 쟁점의 해결 원리의 절차적인 측면, 원리하고 기본 원리와 갈등 해결의 민주적 방법, 그래서 참여자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해두면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요 페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쟁점 해결을 위한 국가와 시민의 역할은 뭔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국가의 기능이 있다. 법과 제도를 완비하자. 국가기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 국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상권 분립이라는 상호 견제의 원리에서 입법부가 할 일이 뭐냐? 입법부는 국민 여론을 반영할 법률을 제정하는 게 바로 입법부의 원리가 되고, 행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되고요. 사법부와 관련돼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구속력을 갖는 해결을 제시해주는 게 바로 국가기관의 역할이 되겠죠. 이거는 국가의 기능에 의해서 우리 해결을 해가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시민 참여의 기능은 다수 시민의 이익 보호와 이익 집단의 이기주의자 행동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료와 특정 이익 집단 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게 대표적인 시민 참여의 역할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공식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에 앞서 관련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과 개진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주사회의 어떤 참여 역할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민의 참여 방법은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개별적 참여. 그러면 대표적으로 투고를 하는 거죠. 언론 투고라든지 관계기관의 진정서, 그 다음에 진정서라는 제출과 건의서 제출, 의견 개진. 이게 바로 개별적 참여가 되고요.
자, 집단적 참여와 달리해서는 시민단체의 가입 및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시민참여의 방법의 한 방법으로서 사회적 쟁점을 위한 국가의 시민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114페이지 집중적으로 공략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이런 측면에서 한번 꼭 한번 우리가 독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3장,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3장이라는 것은. 자, 3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정치 발전과 시민문화라고 나와 있어요. 민주정치의 발전과 자, 시민 참여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16페이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민주정치의 발전과 시민문화로서 대표적으로 민주정치의 발전은 과정은 뭐냐? 바로 이제 대의민주주의죠. 대의민주정치의 이기는 뭡니까? 바로 국회죠. 복잡하고 방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전문성 결렬로서 행정관료들의 공공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과제들은 대의민주정치의 위기라는 겁니다. 위기. 자, 두 번째는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 자, 정치 발전을 위한 조건. 자, 또 하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참여와 안정에 조화라는 문제. 참여와 조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 민주정치 발전의 과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과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들을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언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바로 자, 이런 측면에서 민주정치의 발전과 시민참여에서 3장을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의제의 단점,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민주정치 이익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국가의 중대상을 정한다. 이게 별도 국민투표가 되죠. 그래서 국민투표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 탄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이 법안을 제시하는 국민발언제도. 자, 국민발언제도라는 게 있죠. 국가법을 우리가 국민의 법률을 우리가 발언하는 것. 그래서 국민발언제도. 대표적으로 또 하나 뭐겠습니까? 우리 대의적 민주정치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적 관료들을 우리가 잘라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대표적인 여기에 국민소환제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대의민주정치의 이기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국민투표와 국민발언과 국민소환제도, 특히 이 국민소환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별표 하나 놓고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바로 두쟁임 국민소환제도라는 게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뭐예요? 경기도시 경남저지사 있죠. 대표적으로 국민소환제도를 실시하려고 실행하고 있고 각각의 신장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소환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투표와 국민발언과 국민소환제도에서 대표적으로 이 국민소환제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6페이지 참고사항이 아마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대의제의 단점을 부하게하는 직접민주제로서 첫 번째 국민투표. 중요한 국정사안을 국민표결에 붙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국민투표제도고요. 두 번째와 관련돼서 일자한 법률안을 국민 자신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국민발언제도가 되고요. 국민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무원은 임기 만료 이전에 국민투표로 해임하는 제도가 바로 대표적인 국민소환제도라는 것. 그래서 대의민주정치의 이기로서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국민투표제도가 있고
국민 발안 제도가 있고 국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는 게 바로 국민 소환 제도라는 거. 그래서 이 국민 소환 제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거기 정치문화와 정치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거는 한번 우리가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117페이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법과 정치의 기능들, 가능. 자, 법과 정치. 법과 정치는 민주국가에서 정치는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 법치주의겠죠. 그래서 117페이지 법과 정치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법치주의가 팽배해서는 안 되겠죠.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자, 사회가 돼야 사회적 갈등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법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거기에서 좋은 기능을 우리가 순기능이라고 그러죠.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 사회정의의 실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부정적 기능도 발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땐 법을 통한 독재의 합리화 및 개인의 인권 침해라는 게 역기능이 될 수가 있고요. 지배층이 인권을 옹호하는 법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법의 기능 중에서 사회적 역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7페이지 그 밑에 법의 기능,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정치적 기능은 뭐냐? 자, 순기능은 구성 간의 갈등이라든지 해결 관계의 합리적 정형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 인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순기능이 되고 역기능이라는 것은 물리적을 동원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 권력이 뭐예요? 국가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국가 권력이 만용이 된다면 그는 인권이라는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게 정치적 기능으로서 대표적으로 역기능이 된다. 그래서 117페이지 정리를 해놓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법치주의 실현은 어떻게 될 건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정치적 법치주의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고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 형식이라는 것은 항상 법이라서 형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적 측면, 그러니까 절차적 요소만 지켜주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아니다. 자, 그러면 절차 내용이 있는데 우리 형식적 법치주의는 내용을 무시하고 절차를 중요시하는 게 대표적인 형식적 법치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 실질이라는 것은 내용적 측면이에요. 법의 어떤 내용적 측면을 우리가 살펴주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절차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식적 법치주의자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 이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기본권의 어떤 내용에 대한 절차적 심사, 이게 대표적인 실질적 법치주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보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내용과 자,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의미를 거기 꼭 한번 우리가 의미를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에서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치의 합법성만 중시하고 법 내용의 정당성을 무시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게 행위화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인간존엄, 그 다음에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천을 내용하는 것으로 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한 국민의 입법 과정 참여, 사법적 권리 구체 보완, 그래서 법치주의 실현으로서 대표적인 실질적 법치주의가 뭔지
형식적 법치주의가 뭔지 그 개념적 요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18페이지 법치주의 실현과 관련돼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 두 개는 반드시 인지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118페이지 시민문화의 형성과 신임 참여 그래서 참여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문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생활과 국가에 대해서는 약 8% 약 한 문제 아니면 뭐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출제되는데 약 한 문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아까 입법 원리 과정들 자, 갈등의 핵인 기본 원리들과 그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118페이지 법치주의 실현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생활과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체크해 준 위주로 해서 보신다면 여기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이론을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문제에 접목시킬 때 그래서 정치생활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가 그 출제 경향만 우리 분석해서 본다면 우리의 시험은 쉽게 접근해 줄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우리 파트 8 그래서 국민 경제와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